우리가 4장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 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요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을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응용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현실 경제 분석이 전부 다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주제 몇 개를 이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출제 빈도가 아주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 개별 아이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많이 나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 요 두 개는 합친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잉여 그러는데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잉여의 변화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주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잉여 개념을 잘 이해해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념 아주 재미있는데요. 먼저 소비자 잉여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소비자 잉여. 요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주 쉽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과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과. 우리 마을의 사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에 사과 수요가 있겠죠. 개별 수요를 수평합해서 구한 것이다. 이게 사과의 디맨드 커브입니다. 여기 사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보고 3장에서 봤듯이 시장 균형, 수요량 공급량 같죠? 그리고 그때 시장의 이제 균형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잉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사과 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균형 수량은 100개다. 그리고 요거 하나 가정합시다. 이 가정은 사실 뭐 불필요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자고. 한 사람이 한 명이 사과를 한 개씩만 소비한다라고 가정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러자, 그지? 자, 그럼 이제 갑시다. 그럼 우리 마을 사람 100명이 사과 한 개씩 100원 내고 소비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 정의에 따라서 보면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거지. 어떤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명 중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박지훈이야. 박지훈. 사과 귀신입니다. 자다가도 사과 소리 하면 튀어 일어나는 놈이야, 이놈은. 그럼 이제 이렇게 이뻐, 이 사람은. 쭉 올라가갖고, 여기, 10,000원 이래 보자고. 해석해 주십시오, 10,000원. 우리가 수량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을 어떻게 해석죠? 수요곡선상에서 가격은 해석. 그렇지. 박지훈이는 어떤 사람이야? 사과 하나 소비하는데 어떻다고? 예,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 10,000원이다 이거지. 두 번째 소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소비자는 쭉 가서 수요곡선상 요 높이를 딱 찾아보니까 9,500원이야. 9,500원 해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봐. 두 번째 사람 사과 한 개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 9,500원이다 이거지. 그쵸? 자, 이건 자기 마음이죠. 소비자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소비자 박지훈. 밤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과 생각이 났어. 근데 사과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럼 얘는 사과 사 먹으러 가야지 하고 나오면서 호주머니에 돈 얼마 넣고 나온다고. 그렇겠죠. 자기 마음에 난 10,000원이라도 사 먹어야 되겠다. 값은 얼마인지 몰라. 그럼 10,000원 들고 나온단 말이야.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라고? 사과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원. 얘는 뭐 거의 황홀지경에 가겠지. 저는 이제 10,000원을 내고서라도 사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럼 10,000원 들고 나왔는데 사과 값이 얼마예요?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호주머니 얼마 남았어요?
9,900원이 남고 사과 하나 들고 집에 돌아오겠죠. 그게 잉여다 이거야. 그죠? 두 번째 소비자는 어때요? 9,500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 호주머니에 남아서 잉여? 9,400원. 이게 잉여다 이거지. 그치? 그럼 소비자 잉여를 한번 정의합시다. 소비자 잉여란 뭐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죠. 지불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지. 그쵸? 첫 번째 소비자는 9,900원. 두 번째 소비자는 9,400원. 됐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 세 번째 소비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쫙 가서. 예를 들어서 99번째 소비자. 이 사람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 110원입니다. 근데 얼마 내고 사 먹었어? 100원. 이 사람은 10원 잉여죠. 근데 100번째 소비자는 어떨까? 이 사람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과 시장 가격이 똑같지. 그래. 그러니까 100번째 사람한테는 잉여가 안 생겨. 그러나 99번째 소비자까지는 이런 잉여가 다 생긴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개별 소비자들이 시장 가격하고 수요 곡선 요 높이가 잉여가 되는데 전부 더한 거다 이거죠. 99번까지. 그럼 이것이 연속 변수라고 보면 무한히 아주 미세하게 나눈 개념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 면적이 뭐가 되겠어요? 이 전체가. 그렇지? 예, 이 사과 시장에서 사과 소비자들이 얻은 전체 잉여. 이게 소비자 잉여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 잉여를 몽땅 합친 것이 시장 전체 소비자 잉여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지? 이게 소비자 잉여. 그럼 가만히 이걸 말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생산자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생산자도 한번 봐봐. 그러면은 생산자도 보시면 첫 번째 사과를 장에 들고 나온 아저씨, 사과 장사 아저씨는 공급곡선상의 한 점 10원 무슨 뜻이었죠? 10원 해석해 주십시오. 공급곡선상의 한 점 10원은 생산자가 꼭 받고자 하는 가격이었지. 아, 난 이거 10원만 받으면 좋겠는데 하고 장에 나왔는데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얼마야? 90원이죠. 두 번째 사과. 이 사람은 아우 나 한 15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죠?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지. 15원. 근데 얼마 받았어요? 100원. 그러면 85원이 잉여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99번째 사과까지 잉여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봐봐. 요 아래 삼각형 면적이 뭐야?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러분 생산자 잉여 한번 정의합시다. 생산자 잉여자는 뭐나? 아까 소비자는 최고 가격에서 시장 가격 뺀 거다. 이번에는 그치? 시장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과의 차이. 그치? 예, 이것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렵지 않죠? 개념 요대로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저런 잉여가 있으니까 저 두 개 면적을 합치면 예, 합쳐서 사회 전체적인, 그치? 소셜 웰페어가 된다 이거지. 경제적인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이건 자본주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옛날에 그 동서냉전 체제,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서로 대결할 때 그때 보면은 사회주의에서는 없는 이러한 이제 그 잉여가 있다. 그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나름대로 그렇죠? 다 즐거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 잉여야. 그럼 이제 이것이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났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잉여 분석의 의의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저런 사과인데 저기다 사과에 세금이 부과해 됐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저 시장 균형의 변화, 정부 개입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 여건 변화죠. 그러면 시장 균형이 변화하겠지 이제. 그랬을 때 그죠? 잉여가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 소비자 누가 유리해졌냐?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분석거리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분석을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조세 귀착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잉여가 되겠습니다. 퀴즈 하나 갑시다. 여기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퀴즈 연습 문제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거 한번 해봐. 옛날 공인회계사 문제였어. 시험 문제는 뭐냐면 부부인데요. 그 두 분이 모두 경제학자야. 두 분이 모두 경제학 교수님이야.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까? 따지기 좋아해가지고 미분해보자 야 뭐 이러고 댐비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사는데 벌써 분쟁이 생겼어.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경제학자인 아내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사랑의 소비자다. 남편은 사랑을 소비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남편은 이 가격을 내고 사랑을 이만큼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이야, 문득 이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소비량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편에게. 어디까지 소비량을 조정할까? 이 남편은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아니 우선 문제 자체가 좀 불순하잖아. 뭔가 사랑을 소비하고 돈 내고 소비하고 돈 내고 받고 이런 모양이야 부부가. 그럼 도대체 뭘 소비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거야? 자기 한 번 뽀뽀할 때마다 10,000원이야 뭐 그랬나?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뽀뽀한다고 합시다. 뽀뽀 한 번 하는데 뭐 1,000원 냈다고? 근데 이상하잖아. 왜 남편만 돈 내? 뽀뽀하면 뭐 남편만 줬나? 자, 그건 좀 이따 문제 제기하기로 하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내고 10번씩 뽀뽀하고 남편은 10,000원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근데 아내가 즉 사랑의 공급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이게 부당하다 이거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 개념으로 갖고 한번 봐봐. 아내는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지금 볼 때? 소비자잉여죠.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처음 뽀뽀할 때는 뭐 돈이 문제냐? 너 나한테 1억 낸다고 그랬지. 그렇죠? 바로 그거다 이거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디어가 왔잖아. 1,000원 내고 10단위를 소비하는데 9번째 소비할 때까지는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예, 소비자가 잉여를 누리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소비자가 잉여야 이게.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네가 부부생활하는데 네가 이렇게 잉여를 누리고 있냐? 그걸 돌려달라 하는 얘기지. 그럼 남편은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본만큼의 잉여를 돌려주마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직선이니까 정확히 어디까지 가면 될까? 2배 하면 되겠죠. 2배.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때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은 요거밖에 안 되죠. 20단위 소비할 때. 근데 얼마 내? 1,000원 내. 그러니까 요 수직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잉여잖아. 그러면 아내의 주장은 뭐야? 여기서 플러스의 잉여를 여기 마이너스의 잉여를 가지고 어떻게? 상쇄해달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 넌 뭐 잉여 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만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플러스의 소비자 잉여도 있지만 어때요? 마이너스 잉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왜 현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골목길에 막 가. 근데 할머니가 과일을 팔고 있어요. 한 개요? 몇 개요? 1,000원이다. 그럼 10개만 주세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 할머니가 어떻게 돼? 아이고 젊은이 내가 지금 15개인데 나머지 5개 떨이 줄 테니까 마저 사가지 그래. 야,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손주는 밥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더 사시게나.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요 5개는 더 사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만 어때요? 사지. 그렇지. 경제적으로 보면 안 사야 되지만 저도요 경작을 했다면 한 놈입니다. 효연극대학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매를 벌고 있구만. 매를 극대로 해라 이놈아. 그 할머니 좀 사드리지 그걸 뭐 아이고 잘난 척하고 있어요. 얻어맞겠지 요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까지 사야 되는데 더 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암묵적으로 뭐예요 그래도. 아유 여기서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걸 사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줄어드는 잉여의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아유 할머니 나 안 살래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동정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를 보니까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면 소비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 양쪽 잉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돼서 소비자 잉여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은 그때 그 보기에선 소비량을 2배로 늘린다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남자, 자 항거 하십시오. 저 항을 한번 해봐. 여러분도 경제학을 배웠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 이 마누라가 갑자기 와갖고 뭐 잉여를 따지면서 이러고 덤비고 있다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아. 이타적이라면은 이렇게 해줬겠죠. 그렇죠? 이타적이라면. 이기적이라면 이게 한 대 쥐박든 거야. 근데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으니까 반론할 수 있겠죠. 반론 어떻게? 아이고 경제학 너 나도 했어. 나도. 그거는 뭐 여기서 여기는 뭐야? 공급자 잉여죠. 공급자 잉여. 너도 나를 무지하게 좋아한다며 무슨 돈 받고 뽀뽀할 생각이 없다며 그냥 해면 좋다며 너.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예요 이게? 생산자 잉여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자도 잉여가 있죠. 공급자도 잉여를 보았으니까 소비자가 이만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도 생산자 잉여 받잖냐? 그러니까 남편 아내에게 반론할 수 있겠죠. 뭐라고? 퉁치자. 그렇죠? 그래 나도 잉여 받는데 너도 잉여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퉁치기로 하자. 그렇죠? 퉁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현실에 있어서도 만약에 실제로 소비자만 잉여를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분석이 달라져야 할 거예요. 그렇죠? 왜 생산자가 이렇게 소비자한테만 봉사하냐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생산자도 잉여를 보죠. 그 이쪽 저쪽이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빠져갔냐 이런 이제 개념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하여튼 요 시험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잉여입니다. 근데 경작 좀 배웠다고 친구 만나거나 애인 만나서 잉여 따지지 마. 그렇죠? 근데 의도 맞는다고. 자, 잉여 얘기 이렇게 응용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갑시다. 2절은 조세 귀착입니다. 자, 2절은 조세 귀착인데 세금에 대한 몇 가지만 조금 좀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살림을 위해서 조세를 걷어가는데 세금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재정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뭐냐면 조세 귀착이라는 현상. 사실 정확히 얘기해 보면 조세 전가와 귀착이야. 전가 귀착인데 다시 와서 간접세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일어나는 세금이고요. 직접세는 전가 귀착이 나타나지 않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말해.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직접세는 각종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자본소득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 각종 소비 관련 과세, 소비과세라고 하죠. 물품세입니다.
물품세.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물품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모든 거래액에 대해서 다 10% 세금 내게 돼 있어. 그리고 뭐 주세, 특별소비세, 휘발유나 맥주 이런 데 붙는 거, 특별소비세. 그 다음에 담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세 부과 대상이 물품입니다. 소비 물품에다가 이제 세금 매기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간접세를 매길 때 전가와 귀착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가와 귀착.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요. 그리고 이 간접세 경우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종량세, 종가세 이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주에다가 주세를 매긴다 라고 할 때 종량세는 예를 들어서 2홉들이 한 병당 세금 100원씩 내라. 그죠? 한 병당 2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종량, 양에 따라서 한 병당 200원 내라. 이런 얘기고요. 종가세는 세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병당, 그렇죠? 그 가격에 세율 10% 세금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소주 2홉들이 한 병이 1,000원이다. 뭐 진로소주는 뭐 2,000원이다. 안동소주는 뭐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게 한 병에 뭐 10,000원이다. 이럴 때 종량세는 어떻게 매긴다고? 이것이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200원만 걷어가는 거고, 종가세는 그렇죠. 10%니까 막소주는 100원, 진로소주는 200원, 안동소주 1,000원 이렇게. 그런데 전가 귀착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량세를 매기는 경우로만 놓고, 근데 종가세라고 얘기해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같이 보시면 돼요. 차이점만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 이것만 보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전가와 귀착이 뭐냐 하는 얘기부터 봅시다. 그럼 이제 간접세의 경우야 소비 관련 과세에다 세금 매길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소주 얘기해 봅시다. 아무 세금이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병당 2,000원씩 내고 소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량세가 부과된다. 그렇죠? 세금 종량세 T0 액수가 정해져 있다. 외생 변수라는 뜻입니다. 텍스 제로 병당 200원씩 무조건 세금 낸다. 종량세죠. 물품세입니다. 간접세. 자,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자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용어가 있는데 부과된다. 고지서가 날아간다. 생산자, 소비자 누구한테 날아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품세, 소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 그걸 우리가 법적 귀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물품세들은 다 생산자에게 법적 귀착됩니다. 저 200원 세금을 다 내가 내라 이 뜻이죠. 고지서가 날아가요. 법적 귀착. 자, 그런데 생산자는 이제 어떤 생각한다. 아유, 이거 나 소주는 뭐 내가 만들기만 하지 내가 병도 안 따잖아. 그렇죠? 냄새도 안 맡아 나는. 왜 나보고 내리는 거예요? 마시고 즐기는 저자들이 내야지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소주니까 어때? 애들이 소주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거든. 요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하자? 세금을 전가하자 이거예요. 전가. 자, 그러면 이제 병당 200원씩 생산자에게 법적 귀착이 됐는데 이거를 술 취한 소비자에게 떠넘겨야 되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병당 200원을 전부 100%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일부만 전가돼. 그래서 이제 경제적 귀착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에서 본 법적 귀착 생산자에게 200원 부과됐지. 예를 들어서 전가 80원 했어. 그러면 경제적 귀착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200원 세금 중에서 80원은 생산자에게 전가했고요. 소비자에게 전가했고요. 그럼 이제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한 액수는 120원이지. 이게 전가와 귀착이야. 다시 용어 정리합시다. 일반적으로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법적 기척되고, 그리고 생산자는 요걸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따라서 법적 기척과 경제적 기척은 다르다 말이죠. 달라지게 된다. 이거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 설명이었고, 이제 갑시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같이 한번 그리지. 소주, 시장 수요, 공급. 그래서 소주가 예를 들어서 한 병당 지금 1,000원입니다. 그럼 뭐 10,000병이 거래되고 있다고 할까? 이렇게. 아무 세금 없었습니다. 아무 세금 없이 이렇게 이제 1,000원 가격으로 10,000병 소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금 100원 부과되었습니다. 종량세입니다. 병당 1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종량. 자, 이때부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 보자고. 근데 물품세는 귀착, 법적 귀착이 대개 누구에게 법적 귀착된다? 생산자. 자, 그럼 여러분이 생산자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죠? 아주 불쾌해졌단 말이야.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10,000병 1,000원 다 내 수입이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10,000병에서 1,000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병당 100원씩 세금 내야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원 받아서 100원 세금 내니까 병당 수입이 900원으로 줄게 되죠. 이게 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고? 아, 전가해야 되겠다. 저놈들은 지금 다 취했구나, 지금. 전가. 자,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전가한다. 그 말은 뭐라고? 얼마 받고 팔아야 되겠다. 1,100원 받아야 되겠다. 80원이 아까 저거 80원은 그냥 예고. 그치? 100원 세금 내라고 하니까 100원 전체를 떠넘기고 싶겠죠. 100원 전체를 떠넘겨야지.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지. 그렇지. 이제부터는 1,100원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량, 거래량 중심으로 생산자는 종량세액만큼 더 받고 싶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그립시다. 그러면 공급곡선 그림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 됐다. 그러니까 모든 수준에서,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다 어떻게 돼? 100원씩 오르지 않았겠어요?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어찌 됩니까? 상방 이동합니다. 상방 이동 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종량세액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죠. 전가입니다. 그치? 다시 한번 봐봐. 그림. 1,000원 받던 거를 100원씩 세금 내라. 그러니까 아우 안 되겠다. 이거 1,100원 받아야 되겠다. 공급곡선이 종량세액만큼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과연 생산자는 자기 뜻을 이루었나요? 과연 시장에서 1,100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진 않지. 새로운 균형은 어디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4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봐. 받고 싶기는 1,100원 받고 싶었어. 전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제 종량세액만큼 상방 이동했는데 실제 가격은 1,100원이 아니고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1,040원.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100원 전체를 다 전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요곡선 모양이 어때? 우하향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이 1,100원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뭐 농담 삼아 얘기해보면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1,100원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요 인간이 소주 먹고 다 취한 줄 알았는데 다 취한 건 아니야. 그죠? 정신없는 것 같아도 삐딱해갖고 왜 내가 다 내나? 뭐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뭐 이러고 개기어 이 인간들이. 아, 저게 완전 취했으면 내가 1,100원 받았을 텐데. 그렇죠? 시장으로 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 그래서
1040원만 더 받았습니다. 40원만 더 받았어. 그럼 이제 다 됐어.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생산자는 100원 전가 다 하고 싶었는데 실제 전가된 액수는 얼마만 전가했어요? 그치, 40원이지. 100원 세금 중에서 40원은 누가 부담한 거야? 병당 40원씩이지. 요거 소비자가 부담한 거지. 소비자.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 봅시다.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1040원을 받긴 받았지만 1040원 받은 거에서 100원 세금 떼야지. 그럼 지가 실제로 받은 액수는 얼마야? 100원 내야 되니까 940원이죠. 다시 세금 내야 돼.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40원 받았지만 세금 100원 나니까 실제로 받은 단위당 가격 940원. 그러면 세금이 없었을 때 비하면 어때요? 전에는 1000원 받던 거를 940원 받게 됐으니까 60원만큼 어떻게 돼? 병당. 생산자가 부담. 이게 전가와 귀착이다. 됐죠? 끝이야, 끝.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는 장황했으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물품세는 다 이런 성격을 갖는다 이거지. 전가와 귀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직접세, 각종 소득세는 이런 전가 귀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재정학적으로 보면 거기서도 일어나긴 나지만은 이렇게 이제 크진 않죠. 그래서 이것이 간접세의 전가와 귀착이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세금을 소비자, 우리는 입장에선 세금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맥주 마시던, 주세 마시던, 또 심지어 부가가치세, 부가세 같은 것도 말이죠.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금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선.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게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는 지금 보면 40%, 60% 이렇게 지금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전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요 식을 하나를 가지고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전가의 크기 또는 귀착의 크기 이거 되겠죠. 이거는 아주 엄격한 수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요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증명 없이 그대로 외웁시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양쪽 탄력도의 역관계로 부과된 세금을 서로 부담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근데 서로 바뀌어 있어요. 한번 잘 봐봐. 여기는 분자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죠. 자, 여기는 소비자야. 여기는 공급자의 탄력도인데 요건 분자로 가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보면 100원 세금을 소비자가 얼마 냈어요? 40원. 생산자가 60원 냈어. 이게 탄력도의 비율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2대 3이 됩시다. 이게 2고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3,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2, 2대 3의 비율이죠. 2대 3의 비율이면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2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원 세금을 40원, 60원 이거. 그런데 분모 분자의 위치는 서로 어떻게 돼? 바뀌었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고. 그럼 가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수요 공급자 중에서 탄력도가 큰 쪽이 어때요? 세금을 많이 적게. 탄력도가 커. 상대적으로 얘가 커. 소비자가 크죠. 그러니까 부담은 소비자가 적게 부담한다. 이게 기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탄력도하고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가 서로 이렇게 탄력도와 역의 관계로 결정이 된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요 비례대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연습하기. 이건 그리지 말고 그냥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다, 뭐 이렇다 해보십시다. 소주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다. 똑같이 100원 세금 부과된다. 여기 1000원이었는데 100원 부과됐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세금 부담하게 될까? 천천히 해봐봐. 천천히. 그럼 여러분 수요 공급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탄력적입니까? 수요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도가 커. 그러니까 수요 쪽이 탄력도가 크단 말이죠. 탄력도가 큰 쪽이 어떻게 한다고? 적게 부담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결국은 탄력도가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소주가 이랬었다면은 누가? 기업이, 그러니까 생산자가 많이 부담하고 소비자는 적게 부담하게 된다. 이거지. 그림 그대로 하면 되겠죠, 뭐. 그리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똑같이 여기. 그러니까 똑같이 100원이 부담됐어요.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100원만큼 상방으로 오른다, 이거지. 상방으로 새로운 균형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특징은 뭐가 돼? 생산자가 전가하려고 했으나 가격은 어때? 아주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가 이만큼 다 부담해야 되겠다. 이만큼 부담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기울기 차이로 가지고서 보면은 그거는 막 그림을 그려놔서 좀 복잡한 듯 보이는데 내용은 이 내용이야. 그냥 요 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이런 거 어떨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 수직선, 수평선인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다고 할까? 연습입니다. 뭐 안 그려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눈으로 보지. 이렇게. 그럼 제 질문인데요. 왼쪽 그림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 얼마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 무한대. 기울기 제로. 탄력도 무한대.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요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 조세 100원 부과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무한대죠. 그러면 탄력도 큰 쪽은 적게 부담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아예 무한대니까 따라서 소비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누가 다 부담해? 생산자,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도가 무한대이므로 소비자는 부담하지 않아. 생산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단 말이지.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그림으로 보면 잘 봐봐. 자, 지금 1000원이야. 소주값이. 200원 부과됐어요. 생산자는 200원 전가하고 싶죠. 전가했으나 가격이 오르지 않죠. 원래대로 그대로야. 수요곡선 수평선이니까.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1000원 받아가지고 200원, 아까 100원이라고 그랬지? 100원 전체를 다 세금 내야 되니까 이제 수입이 9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자, 다시 따라서 여기 한번 봐봐. 따라서 수요가 무한 탄력적일 경우 이때는 소비자는 하나쯤 내지 않고 생산자가 다 낸다. 그림으로 보면 이러하다. 전가시킬 수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나 요거는 반대 경우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 수요, 수직선 탄력도 얼마? 기울기, 무한대. 자, 이때는 뭐 그림 안 그려도 어떤 결론이야?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한다. 100원 세금 부과되면 전부 다 소비자가 내게 된다 이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잖아. 지금 현재 원래가 1000원이었어요. 세금 부과 100원. 생산자들은 100원 더 받으려고 전가하려고 한다. 근데 이 경우는 수요 곡선이 딱 수직이니까 어떻게 돼? 정확하게 100원만큼 가격이 오르겠죠. 그치? 그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이지 수요 측면 봤으니까 공급 측면 뭐 볼까요? 공급 측면은 이렇게 되겠죠. 수요는 정상적으로 우하한다고 하고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이러면은 탄력도 연습도 할 겸 제가 해보는 거야.
공급 탄력도 얼마예요? 수평선. 무한대지. 무한대.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한다고 했으므로 생산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그대로 100원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격이 100원 오르게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 되었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이다. 이번엔 수직선이다. 공급 곡선이. 자, 이건 이제 공급이 탄력도가 0이죠. 자, 이것도 다시 탄력도 기준으로 보면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완전 비탄력이니까 생산자 네가 다 부담해라. 그렇죠. 이때는 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단 말이지. 그림으로 보면 이건 공급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전가할 수 없죠. 공급 곡선 그대로 그 위치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0원 소주 받고 팔다가 너 이제부터 100원 세금 내라. 네, 그거 내는 거지 뭐. 그대로 전가 못 시킨단 말이야. 그대로. 그래서 조세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도와 그 전가 귀착의 크기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제 117페이지 내용을 보면 조세와 후생수중 해놓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여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경제적 잉여가 있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근데 세금 부과해가지고 시장에 변화가 왔죠. 시장 균형 변화가 왔을 때 그 잉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초 균형이 여기였단 말이야. 최초 균형이 여기였다가 세금 부과하게 되니까 전가, 귀착 뭐 이런 현상을 때 새로운 균형은 여기로 되었다. 그때 이제 균형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바뀌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생산자, 소비자, 경제적 잉여가 변화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따져보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이게 최초의 균형이야. 1000원에 10,000병 소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 질문대로 한번 저 그림을 해석해 주세요. 저 최초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입니까? 보입니까? 찾았어? 소비자 잉여. 어디죠? 시장 가격 위, 수요 곡선 아래. 그치? 아까 소주 한 병 얘기해보면 1000원인데 어떤 첫 번째 소비자는 연 높이가 10만원. 무슨 뜻이라고? 아이고, 이거 아주 왼수탱이지. 어떤 소비자예요, 저 사람은? 소주 한 병 마시기 위해서 10만원.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고 가격이 10만원이다. 근데 시장 가격은 1000원. 그러니까 얼마 남았다고 좋아해? 99,000원 남았다고. 그러면서 저 친구는 큰 소리 고래고래 치겠죠? 나는 한 병 마실 때마다 지금 너한테 99,000원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10만원이라도 내가 사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술 먹는 걸 말리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인생은 황홀한 것이요. 이러면서 마시고 있는 사람이야. 요게 소비자 잉여였죠. 다시. 소비자 잉여가 뭐였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 잉여다. 모든 사람 다 온 거니까 요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요 밑에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소비 함정일 때 예를 들어서 요거는 50원. 무슨 뜻이라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죠? 최초 소주 한 병 만들어가지고 최저 50원만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000원 받았다. 그러니까 950원이 잉여다 이거지. 자, 그래서 위에 삼각형 면적 소비자 잉여, 아래 삼각형 면적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매겼단 말이야. 100원 종량세 매기면 어떻게 된다고? 100원만큼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따라서 가격은 오르고 시장 거래량은 줄겠죠. 새로운 균형이 여기다. 아까 얘기하기를 1040원에 지금 9000병이다. 이랬습니다. 만병. 그랬을 때 잉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자, 제 질문대로 차근차근 가보자고. 처음 나온 소리인데, 먼저 소비자 잉여는 어찌 되었나요? 처음에 소비자 잉여 아까 봤어. 새롭게 됐죠. 1040원에 9000병. 그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얼마야? 찾았어요? 그 위에 삼각형이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 소비자 잉여는 줄었어. 얼마나? 그쵸? 요거요. 자, 그러니까 원래 1000원 내고 여기 소비할 때 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가격은 1040원 되고 소비량은 요만큼이죠. 이때 소비자 잉여는 이 면적이죠.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요 아래 면적만큼 줄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잉여 변화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때 잘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십시오. 생산자 잉여는 그렇다면 어찌 됐을까? 생산자 잉여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천히 논리적으로 따져갑시다. 원래 1000원 받고 10,000병 팔았을 때 생산자 잉여. 보이죠? 밑에 삼각형 면적이에요. 근데 이제 세금 부과된 후에 받기는 얼마 받아서? 1040원이고 생산은 9000병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40원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지. 왜? 그렇죠. 1040원 받았지만은 100원은 세무서에 내야 되잖아. 그럼 자기의 실질적으로 받은 건 얼마야? 그렇지. 940원이야. 세후 가격. 100원 빼야 돼. 지가 실제로 받은 거는 940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상황에서의 생산자 잉여는. 찾았어요? 그치? 예. 그럼 보자고. 원래는 1000원 받고 10,000병 생산했다. 여기. 요 아래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실질 수입은 단위당 940원에 9000병. 그러니까 여기죠. 요 면적밖에 안 됐어.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나? 감소. 얼마나 줄었어? 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잠정적인 결론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바람에 소비자 잉여 저만큼, 생산자 잉여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두 노란과 붉은 B급 면적 합친 것만큼 경제적 잉여가 지금 줄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 잉여는 세금 걷는 상황에서 요 두 개 면적 더한 만큼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잉여가 요만큼 줄긴 줄었는데 요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사각형 면적은 뭐가 될까? 요거 잘 한번 봐주세요. 요 파란 사각형 면적은 요거는 그쵸? 생산자가 1040원을 받았으나 100원 세금 내서 940원이다. 높이는 세금 100원이지. 그리고 곱하기 9,000. 그러면 정부가 걷어간 전체 세액이 되겠죠. 병당 100원 곱하기 9,000병. 그러니까 얼마야? 9,000원, 9만원, 90만원이네. 그죠? 90만원 정부가 뭐야? 주세 수입이야, 주세 수입.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요 파란 사각형, 요거 높이가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량은 지금 9,000병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당국이 걷어간 세금이라면 텍스. 세금인데 이 세금은 어떻게 해? 이거 후생 손실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돼도 되죠. 후생 손실이냐? 아니다 이거야. 정부가 걷어갔죠? 누구 정부요? 우리 정부요. 대장은 누구요? 노무현이요.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정부나 괴뢰정부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정부야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돈 걷어서 이 거둔 돈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재정 지출했을 거 아니겠어요? 소비 지출했을 거고 투자 지출했을 거고 이전 지출한단 말이지. 자 여러분 나중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G, Government Expenditure, 소비 지출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정부의 소비 지출. I, Investment, 투자. 정부가 투자하는 데도 쓰죠. Transfer, 이전 지출이야. 그럼 여러분 정부는 세금 걷어가지고 어디 쓴다고? G, 소비 지출, I, 투자 지출, Transfer, TR, 이전 지출. 다시 한 번만 더 해줘요. 정부는 세금 걷어서 어디다가 씁니까? G, I, TR. 그렇죠. 그 중에서 물론 액수가 제일 많은 게 소비 지출이야. 월급 주고, 국방 유지하고, 경직성 경비라고 하죠. 한 60% 정도 됩니다. 정부 투자하죠. 영종도, 신공화, 무궁화이성 쏘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지. 이게 한 30% 내외 되면 투자하죠. 투자. 정부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도와주기 위한 각종 이전 지출. 또 초등교육 무상으로 시켜주죠. 그런데 들어가는 돈,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한테 세금 걷어다가 이런 데 지출한단 말이야. 근데 이 지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후생, 사회 후생이 어떻게 돼? 소셜 웰페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정부가 걷어간 세금액은 후생 손실로 보지 맙시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지?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경제적인 잉여는 최종 얼마만? 찾았지? 얼마큼이요? 요 두 개 빚금 면적만큼이 잉여 손실인데 요거는 정부가 걷어간 조세 수입이니까 후생 손실로 안 보겠다. 결국 남는 거는 뭐나? 요 삼각형 면적, 그치? 예, 요것이 조세 부과에 따른 후생 손실입니다. 됐죠? 후생 손실. 저걸 이제 우리가 재정학에서는 말이죠. 세금 부과에 따라서 저런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 저걸 초과부담 그래. 초과부담. 영어로 excess burden 그러죠. 초과부담. excess burden. 여러분 제 질문인데요. 지금 초과부담 크기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이해해서. 액수. 액수 얼마지? 얼마? 10만 원이야? 얼마? 에? 바보.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좌표점을 주고, 그러면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는데, 나 아주 미치겠어? 삼각형 면적을 못 구해갖고 와, 이 인간들이. 회계사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간평하는 놈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이거 계산한 거 맞아요? 뭘 그걸 나한테 묻냐, 임마. 계산,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는데. 삼각형 면적도 하도 오랜만에 구해보니까 2분의 1을 못하는 거야. 자, 얼마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산 한번 해봐봐. 지금 요거 사각형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100원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얼마냐? 1000만 10만 원이네. 10만 원에 뭐야? 그냥 의심 여심 없이 2분의 1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요거 둘 다 삼각형이잖아. 2분의 1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만 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계산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5만 원 초과 부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 아까 우리 걷어간 세금은 얼마라고 그랬지?
9,000원에다 100원이니까 9천, 90만 원이네. 그쵸? 당국이 걷어간 주세는 90만 원이야. 근데 발생한 초과 부담은 5만 원이야. 그러니까 초과 부담 이렇게 생각해보면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부가 걷어간 거는 90만 원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95만 원을 실제로 낸 셈이다. 5만 원이 어떻게 돼? 증세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거요. 그렇죠? 이게 초과 부담이다 이거지. 낸 거는 90만 원인데 5만 원 더 부담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후생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가와 귀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공부가 많이 나왔죠. 이 자체도 자체전이와 상황이 바뀔 때 여건 변화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변화 일어나는 경우, 잉여 변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요거는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쌓여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정가기착 얘기는 요 정도 합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3절로 가격 통제를 갑시다. 근데 실제로 동화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에 중간 얘기가 아주 궁금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자가 무슨 얘기했을까? 근데 여러분 동화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습니다. 테이프 바꿔가는 도중에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3절 가격 통제 갑시다. 가격 통제는 말 그대로 가격 통제죠. 지금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가격이 이제 당국이 보기에 이게 부적절한 가격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가격 배분 체제인데 그 시장의 가격을 통제한다 하는 것이니까 시장 가격 기구의 말하자면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뭐 크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은 연습장에다 위아래 큼직하게 두 개를 그려놓고 하십시오. 저는 좌우로 그리겠습니다. 그죠? 어떤 생산물 X 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가격입니다. 또 Y도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X부터 갑시다. 그런데 이 당국이 보기에 말이죠. 이 X가 지금 현재 시장 가격 결정된 게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고 이 이상의 가격은 안 된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가격 통제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거 최고 가격제라고 할까? 최저 가격제라고 할까요? 최고. 그렇죠. 최고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거는 당국이 볼 때 이게 가격인데 아이고 이건 너무 싸서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싸서 안 돼. 저건 너무 비싸서 안 되는 거. 이건 너무 싸.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해라. 이 이하로 내려오는 건 안 된다. 이상의 가격은 괜찮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최고 가격제라고 할까? 최저 가격제라고 할까? 최저. 예. 자, 이게 두 가지 가격 통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선 그 얘기를 같이 쭉 해 나가십시다. 필요성입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하겠냐. 우선 근본 취지가 최고 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겠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최고.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떨 경우에 쓰겠어요?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시, 비상사태 이럴 때 생필품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러면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걸 쓰겠죠. 그 다음에 이쪽 최저 가격제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거 가격이 너무 약하다,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건 못 쓰겠다. 이 이하로는 안 된다. 그렇다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 중에서 누굴 보호한다? 생산자, 공급자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냐 하면 농산물에 있어서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개 이제 농산물이 생활 필수품이죠. 가격이 참 좋기 어렵고 농산물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가격 지지 이상은 안 되겠다. 받쳐주는 거죠. 또 하나가 비숙련공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죠.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제가 약 한 67만원 정도, 7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최저임금. 그러니까 물론 뭐 그보다 많은 임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비숙련, 비정규, 그렇죠? 이런 뭐 또 일용 잡급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달의 수입이 최소한 67만원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지,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시장하고 농산물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보면 아주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는 자율경제이므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최고가격제 때 문제는 뭐겠어? 잘 보세요. 문제점은 그렇죠. 이 가격에서 여러분 잘 봐봐. 100개 뭐죠? 읽어주십시오. 100개 아니 100개 최고가격제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에서 100개는 뭐죠? 용어 아니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니야. 공급량 그치? 공급곡선상이 한 점이니까 공급량이고 요거 200개는 수요량. 그럼 요 100개를 뭐라고 하죠? 요 100개가 초과 수요죠. 그치? 그러니까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게 문제야. 초과 수요가 발생이. 그러니까 따라서 말이죠. 이거 잘못 관리하면 야단나는 거야. 초과 수요. 즉 농산물이라고 합시다. 쌀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쌀. 뭐 천재지변 이런 것 때문에 쌀값을 낮게 해라. 그랬더니 초과 수요가 생긴다. 저게 관리가 안 되면 야단이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은 이 쌀을 지금 200명이 필요로 하는데 존재량은 100단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배급 제도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배급 제도, 배급 시스템. 그러니까 200명에게 100개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나 좀 정확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에요. 뭐 간단한 얘기지만 조금 해봅시다. 배급 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쉽게 보는 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선착순이죠. 빨리 온 사람한테 100명 다 팔고 나면 나머지 뒤에 사람들한테는 아유 일시고 오시지 그랬어. 돌려보내는 거지. 줄 세우기에 줄 세우기. 그러니까 저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될 때 말이죠. 고르바초프 그 시절에 붕괴될 때 그때 참 뭐 충격적인 기사도 많고 그런데 제 기억에 몇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텃밭이 있어. 텃밭.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통은 이제 집단 농장에 가서 일하게 돼 있는데 집 근처의 땅은 요 땅은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여기서 나는 소출은 네 거다 이거야. 근데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텃밭의 면적이 러시아 전체 경작지의 한 3%였답니다. 2 내지 3%. 근데 그 2 내지 3% 땅에서 생산한 채소 전체 생산량이 소련 전체 생산량이 한 얼마 됐을 것 같아? 30%가 넘었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주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죠. 내가 가서 일해봐야. 나중에 가을에 가서 집단 분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나 텃밭은 요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거기 갖다 공을 들이는 거죠. 텃밭은 그러니까 밤새 가서 앉아있나 보지. 잘 커라. 크고 있니? 휘파람을 부려주련? 뭐 이러면서 집단 농장 가가지고서 얘들 왜 이러냐? 아유 이러고 가고. 내 거 아니니까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급의 문제인데 그때 보면 말이지. 모스크바 시내 4인 가족 아니다 6인 가족
6인 가족이 하루치 식량을 구하는데, 빵을 사는데, 줄서기 시간이, 하루치 빵 구하는데, 줄서기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게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48시간. 그래서 그때 그 보도된 거 보면, 야, 참 가슴 아프다 그랬는데, 뭐나 여기 구경상점 빵이 있어요. 그럼 줄 서죠? 맨 앞에 할아버지가 줄 섭니다. 뒤에 할머니가 서고, 아버지는 일 가고, 엄마가 줄 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서고, 딸이 서고. 쭉 서서, 할아버지가 빵을 다 이제 샀어. 그러면 길에서 분배해줘. 할멈, 메누라, 손주, 손녀 주고 이제 가고 맨 뒤에 가서 다시 줄 서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자기 순서 오면 어떻게 돼? 빵 사가지고 또 나눠주고 맨 뒤에 가서 서. 집에 못 들어가. 길에서 줄 서 있어, 다. 빵 사 먹으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거지. 줄서기. 그러니까 배급의 이제 한 형태가 이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도저히 폭동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밀이 썩어서 버리겠는데 모스크바에는 빵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지. 가격이 싸니까 굳이 어떻게 돼? 모스크바까지 밀을 가져다가 빵을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렇더라도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돼. 만약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깨진다. 그 말은 뭐냐면 국영상점에서 저 가격으로 계속 팔아야 돼. 그러면 이 인민들은 힘은 들지만 하여튼 줄 서서라도 먹고는 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상점 주인이 딴 생각하죠. 어떤 생각? 빼돌려. 이 사람들한테 팔지 말고 빵을 빼돌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림. 그치? 지금 실제 생산량이 요거밖에 안 되지. 이거를 줄 세워서 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이게 팔 게 아니라 빼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100개일 때 수요 곡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은 여기죠. 이게 뭐야? 블랙마켓 암시장의 암가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빵값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파국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보호 목적으로 생활필수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초과 수요, 배급이 문제다. 저 시스템이 유지돼야 되고 저것이 깨지게 되면은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암가격. 그러면 파국이야. 소론 붕괴의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가격 통제에 따른 시장 붕괴, 암시장. 열받죠? 모스크바 시민 입장에서. 이거 뭐 이제는 줄을 서도 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줄 서도 빵이 없다 그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소란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최고 가격제 때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봅시다. 요건 최저 가격제야. 요거는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가격지지 최저임금제인데 역시 문제는 자, 요것도 아무 말 없이 자, 요거 수요 곡선상 여기 100 뭐였죠? 수요량 요거 200 공급량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초과 공급이야. 자, 그럼 요건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농산물이라면은 과잉 생산이죠. 농산물이면 과잉 생산이고 노동시장 최저임금제라면 이게 바로 실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최저임금제 67만 원이다. 그러면 노동 수요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노동 수요. 기업은 그렇다면 100명만 고용해야지. 근데 최저임금 67만 원일 때 근로자들 공급량은 200명이죠. 200명 다 일하겠다. 그러니까 요 100명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게 되죠. 이게 실업이다. 초과 공급 실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최저임금제 취지 한번 잘 생각해봐. 최저임금제 취지는 뭐죠? 임금이 이거보다 너무 낮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시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호는 해주는데
17만 원 임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실업이 문제가 되죠.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무작정 높여주기만 하자. 그렇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주장이다. 난 저거 다 봐야 돼. 아유 최저임금제가 67만 원밖에 안 되냐? 적어도 100만 원은 해야지. 투쟁 화염병 어디 갔냐? 그거는 오히려 이런 근로자들 어떻게 돼? 비승년 저임금 근로자들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세상은 참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잉 생산 실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은 바로 이제 그 문제고, 농산물 과잉 생산, 이게 쌀이 그렇죠? 이 쌀이 우리가 이제 농가를 보호해준다 하는 취지로 쌀을 가격 정책을 여태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고, 그 과잉 생산된 쌀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미죠, 고미. 오래된 쌀, 4년 된 쌀, 5년 된 쌀이 지금도 있습니다. 4년, 5년 됐어요. 고미. 저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쌀 같은 것은 우리가 앞에 얘긴데 저장하는데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냥 무슨 반도체나 이런 것을 싸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쥐 못 들어오게 해야죠. 쥐. 그래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온도를 맞춰야지. 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저걸 쌓아두고 있죠. 그 과거 이제 보면은 남북한 이 교류해서 쌀 도와주기, 그죠? 햇빛 정책에서 쌀을 도와준 자.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다 쌀 도와주는데 어떻게? 4년, 5년 된 쌀을 갖다 주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심에 말이죠. 엽식 도와주는데, 그렇죠. 아이고, 이 쌀 바구미 났네? 이거 드세요. 갖다 주지 않지. 햅쌀 사다가 찧어서 갖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구미 쌀 먹는 거 먹어도. 인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동포 도와주는데 고미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년, 5년. 김정일이 열받겠죠? 너나 먹으라우. 그러니까 햅쌀을 고이 찧어서 갖다 먹여. 그러면 고미는 누가 먹어? 누가 먹습니까? 우리 군인간 오라버니들 전부 그죠? 참 우리나라 군대 아저씨들이 먹는단 말이야. 군인 아저씨들. 그러니까 여학생들 군인간 친구들은 무조건 잘해줘야 돼. 걔들 첫 휴가 나온 모습을 보면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애가. 괜히 실실 웃고 정신적으로 문제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별로 아닌 것 같아. 뭐 이러고 얼굴도 이상해졌어요. 그게 다 고미 후유증입니다. 4년 5년 된 쌀 먹여봐. 여학생들 지금 이렇게 이뻐도 말이지. 가서 2달만 먹이면 그냥 전부 이래질걸. 아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 뭐 이러면서 할 거다 이거지. 그래 이게 황당하잖아. 우리 군인 애들은 그렇죠? 고미 먹고 족구하고 있고 얘들은 맞아 햅쌀 쪄 먹고 밥 먹었니? 반질반질해지. 우리 애들은 누래갖고 먹었어. 그때 이제 처음 얘기할 때 북한 애들한테는 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렇다고 또 고미를 도와줄 수도 없을 거야 우리 인심에 그치?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고미. 그래서 이것이 초과 공급의 문제다.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더 들어가서 잉여 변화의 문제라든가 기타 응용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해야 되고 좀 더 분석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 재미없을 테니까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대신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얘기로 끝났어요. 우리 교재도. 그러니까 교재를 좀 정확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한 단락 얘기가 끝났습니다. 2편 수요 공급 이론 얘기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32페이지죠. 그 다음에 이제 3편입니다. 3편 소비자 선택 이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미시경제학 이론 분석 시작입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3편 얘기를 합시다.